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문서진흥팀장 전진형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2019년부터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 영상을 통해서 2022년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에 대한 공모 대상, 범위, 지원 절차 등에 대한 안내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공공기관 등은 단연간의 전자정보 사업 등을 통해서, 민간에서는 ERP 등을 통해서 자체적인 업무 절차는 많은 부분 전자화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대국민 고객 서비스의 경우 여전히 우편 등 종이문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2022년 시범사업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국민 고지 안내문의 전자화와 전자문서 기술을 활용한 국민생활 밀접한 분야의 디지털 전환 과제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행정공공기관과 민간 법인이며 다른 정부, 기관,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동일 과제나 부정당 제재업체로 등록된 기업은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 모두 가능하며, 컨소시엄 구성 시에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각 구성 기업별 지분율은 최소 10%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컨소시엄 대표는 구성원 중 출자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으로 구성하셔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매칭 펀드 방식으로 한 개 과제당 최대 2억 원을 지원해드리며, 구분에 따라 수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사업비에 편성하셔야 하는 자체 부담금 비율이 있습니다. 자체 부담금은 현물과 현금으로 편성하실 수 있으며,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경우 총 사업비의 20%를 자체 부담금으로 편성하셔야 하나, 별도 현금 부담 없이 현물로 편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중소기업은 20%, 중견기업은 30%, 대기업 또는 공공기업은 50% 이상의 자체 부담금을 편성하셔야 사업에 지원하실 수 있으며, 편성하시는 자체 부담금 중 중소, 중견기업은 10%, 대기업, 공기업은 15% 이상을 현금으로 편성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예산 편성 가능 여부에 대해서 사전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념하셔야 할 내용은, 자체 부담금 비율은 공모를 통해 지원받으시는 정부지원금 대비 비율이 아니라 정부 지원금과 자체 부담금을 합한 총 사업비 대비 비율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2억 원을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최소 20%, 즉 5천만 원의 자체 부담금을 편성하셔야 사업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총 사업비가 2억 5천만 원이 되며 그중 자체 부담금이 20%인 5천만 원이 되는 방식입니다. 공인전자문서 중개자를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와 더불어 전자문서 기술을 활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신규 디지털 전환 과제의 지원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지원해오고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의 지원 조건의 경우, 종이문서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국민 고지 안내문을 전자문서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 중개자를 통해 발송하셔야 합니다. 또한 공모안내서의 평가 기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사회적 약자보호, 국민 편익 증진, 환경보호 등 사회적 가치가 우수한 과제를 중점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규 디지털 전환 과제의 경우 생활 속에서 주로 종이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 서비스, 업무 절차 등을 전자화, 디지털화하는 신규 과제를 발굴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모바일 전자고지와 같은 발송, 수신 매체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마찬가지로 지원 과제를 통해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사회적 가치가 우수한 과제를 우선 발굴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고지 안내문을 전자문서로 발송하기 위한 관련 법적 근거와 CI를 통해서 고지 안내문을 발송하실 경우 고유식별 정보 처리 근거가 있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CI는 주민등록번호를 단방향 암호화한 정보로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본인 확인기관이 발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의 경우 민방위 기본법 제24조에 따라서 교육훈련 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송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6조의 2를 근거로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 사무 처리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CI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지 안내문은 발송을 위한 데이터나 관련 시스템을
타 기관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제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해당 기관과 협의를 사전에 완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과제가 선정되고 사업비를 지원받으시게 되면 정부 지원 사업의 성과 관리를 위해 시범사업 종료 후 2년간 과제 수행 전, 후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성과를 분석하여 키사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지원 대상 과제 선정 절차로는 서류 심사, 대면 심사, 사업비 심사 3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출해 주신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서류 심사와 대면 심사의 경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과제의 공모 안내서에 기재되어 있는 평가표에 따라 지원 대상 과제들을 선정하고 지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외부 원가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사업비의 타당성 검증 후 최종 지원 금액을 확정한 후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시스템 구축, 서비스 시행, 그리고 대국민 홍보 등 제안해 주신 사업 내용의 수행을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시스템 구축의 경우 자체 개발이 원칙이나 자체 개발이 어려운 행정,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위탁용역 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외주 발주를 통해서 개발이 가능합니다. 시스템 개발 등의 준비가 완료되시면 2022년 11월 내에 실제 서비스를 시행해 주셔야 하며 전자고지 발송 시기 등이 일치하지 않아 본 발송이 힘드실 경우에는 시험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본 발송 시 대국민 홍보를 함께 진행하셔야 하며 이때 지원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서 개발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시해 주셔야 합니다. 서비스 시행 이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년간 도입 전후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인 성과를 분석하셔서 분기별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해 주시기를 협조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상 사업비는 협약 이후 정부 지원금의 70%를 먼저 지급하며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현장 실사, 중간 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잔금 30%를 지급하게 됩니다. 공모에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기관 및 기업에서는 사업 초기 지급해드리는 지원금의 70%만을 통해 용역 발주 등 사업 진행이 가능하신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규정 등을 미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협약 종료일까지 모두 집행하셔야 하며 키사에서 선정한 위탁회계법인이 사업비 집행 내역에 대해 상시 점검을 수행합니다. 협약 종료 이후 수행기간은 사업비 집행 정산 및 회계법인을 통해서 정산 검증을 해주셔야 하며 사업비 잔액과 이자액 그리고 부용액을 키사에 반납하셔야 합니다. 회계정산 수수료의 경우 공모안내서에 안내되어 있는 정산 위탁 수수료 기준표를 확인하시어 사업비 규모에 따른 수수료를 본 시범사업에 사업비 내에 편성하시어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사전에 확인하셔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자고지 관련 규정 및 법적 근거 확인, 자체 부담금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며 정부 지원금 예산 집행을 위해서 외부 예산 편성, 활용이 가능하신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과거 일부 기관에서는 외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을 편성 그리고 활용이 불가능한 사례가 있었사오니 반드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사업 수행 전 유사 시스템에 대한 중복 구축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타 기관의 시스템 연계가 필요할 경우 사전에 해당 기관과 협의 후 지원하셔야 합니다. 이제 시범사업의 공모 분야 중 하나인 모바일 전자고지와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인전자문서 중개자를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는 송수신자의 본인 확인, 송신, 수신, 열람 사실에 대한 법적 추정력 부여, 그리고 부인 방지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전자문서법에서는 부인 방지와 법적 추정력 부여를 위해 3가지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인전자주소, 둘째 공인전자문서 중개자, 셋째는 유통증명서입니다. 공인전자주소는 개인 또는 법인, 기관 등 송수신자를 식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자주소로 등록자에 대한 신원 확인이 완료된 주소체계입니다. 공인전자문서 중개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정을 받아 전자문서의 송수신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받은 사업자입니다. 유통증명서는 송수신자, 송수신 시기, 송수신 문서의 해시값 등이 포함된 정보로
유통증명서에 법적 추정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적 추정력이라 함은 유통증명서 안에 적혀있는 송수신 사실에 대해 상대방이 거짓이라고 입증하기 전까지는 증명서 안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공인전자 주소를 기반으로 공인전자문서 중개자를 통해서 전자문서를 송수신했을 경우 그 사실이 유통증명서에 기록이 되고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서 유통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공인전자문서 중개제도는 2012년부터 정보보호 및 송수신 사실에 대한 법적 효력이 필요한 계약서, 거래내역서, 공문서 송수신용으로 활용되어 왔고 2018년 모바일 기반의 공인전자문서 중개자가 시장에 진입하면서 국민에게 정확히 도달하여야 하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공공기관의 대국민 고지 안내문 발송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 도입 사례로 서울시는 현재 민방위 교육 훈련 통지서를 모바일 전자고지로 전환함과 더불어 전국 지자체 교육훈련 출석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세청, 한국교통안전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다수의 행정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고지를 도입하여 각종 고지 안내문을 모바일 전자고지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그 전자고지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공인전자문서 중개자를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는 기존의 일반 전자고지와는 다른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같은 전자적 형태의 고지라 하더라도 모바일 전자고지는 송수신 열람 등 모든 유통 정보를 기사의 시스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유통에 대한 법정 추정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일반 전자고지는 국민이 직접 자신이 받아야 하는 고지, 안내문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해당 기관이나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전자고지는 발송기관이 먼저 고지 대상자를 식별하여 국민이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생활에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 알림톡, 문자, 네이버 앱, 토스 앱, 페이코 앱 등을 통해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종이 우편과 비교하자면 모바일 전자고지는 등기 우편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바일 전자고지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법 제4조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에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에 전자문서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효력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전자정보법에서는 해당 법률에 종이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어도 본인이 원하면 이를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공인전자문서 중개제도 기반의 모바일 전자고지는 발송기관이 먼저 국민에게 고지 사실을 안내하고 동의를 득한 후 본 고지서를 발송하는 체계입니다. 이때 국민이 먼저 안내하는 것이 스팸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에는 스팸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공공기관의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를 수행하거나 수신자의 권리 및 의무를 알리기 위함이므로 전자고지는 스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정 주소지에 우편물을 보내면 발송기관의 의무를 다하게 되는 종이 고지와는 달리 전자고지에서는 두 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수신자가 고지 안내문을 수신할 정보 시스템 또는 주소를 지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자문서법 6조에서는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 시스템에 입력한 때에 송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모바일 전자고지에서는 CI를 통해서 수신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해당 고지서를 각 매체의 공인전자 주소를 통해 받겠냐는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것으로 전자문서법 6조에 따른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서 처리 시스템을 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KT의 경우에는 휴대폰 번호를 카카오페이와 네이버는 각 회원번호를 공인전자 주소로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에게 전자고지서를 발송하기 위해서는 전자정보법에 따라서 전자문서로 고지 안내문을 받겠다는 수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고 계신 화면은 모바일 전자고지 수신 절차입니다. 발송기관은 카카오 알림톡이나 문자알림, 네이버 앱 등을 통해서 안내문을 발송하게 되고 중개자 플랫폼별 본인 확인 절차를 통해서 수신자 본인 여부에 대해 입증 후 고지서의 본 내용을 열람하게 됩니다.
발송기관이 중개자에게 보내는 정보는 첫 번째 절차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민감한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자, 이 내용은 중개자에 저장되지만 마지막에 보시는 전자고지의 세부 내용은 발송기관 서버 내에 위치하게 되어서 수신자 이외에는 중개자는 세부 내용을 알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전자고지의 전반적인 발송 절차를 보시겠습니다. 최초 기관별로 보유한 주민번호를 본인 인증기관을 통해 CI로 변환하게 되고 중개자에게 CI와 더불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수신자에게 발송 의뢰를 하게 됩니다. 이후 사용자는 본인 인증, 즉 전자서명을 통해서 고지 안내문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송신, 수신, 열람 정보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전자문서유통센터에 보관되어 추후 유통증명서 발급을 위한 정보로 활용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CI, 즉 연계 정보는 발송기관에서 보유 중인 고지문 수령 대상자의 주민번호와 비밀키를 해시 함수에 도입하여 생성한 정보로 공인전자문서 중개자가 보유한 CI와 연계하여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CI를 변환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나이스 신용평가정보, SCI 평가정보, 코리아 크레딧 뷰로 이제 3개 기관이 있습니다. 2019년 규제 샌드박스 1호로 통과한 모바일 전자고지 규제 개선은 법령에 주민등록 처리 근거를 보유한 행정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해 주민번호를 CI로 일괄 변환하는 것을 허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드렸던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 절차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성해 놓았습니다. 발송기관에서는 국민에게 발송할 고지 내용을 대부분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형태로 보관하고 계실 겁니다. 이를 국민이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문서 형태로 구현하기 위해 법령 또는 기관별 내부 지침에 따라 모바일 전자고지 서식을 생성해 놓은 후 해당 서식에 자동으로 데이터를 연동하여 개인별 고지문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후 CI와 이에 매칭되는 개인별 고지문의 URL 그리고 메시지 내용을 중개자에게 발송을 하게 됩니다. 개인은 본인 확인 절차를 통해 해당 고지문을 열람하게 되고 발송기관은 전자고지 발송 내용과 열람 정보를 보관하고 이를 중개자를 통해 키사로 전송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이 화면에서와 같이 중개자는 고지문의 URL 정보만을 발송하고 세부 고지 내용은 발송기관의 내부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자의 특성을 따르지 않고 자체적인 서비스 구성이 가능하여 기존 전자고지와 결제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인전자문서 중개자를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 관련 제도와 프로세스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을 위해 과제 신청 기관이 준비해야 할 법적 근거에 대해 예시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세청의 사례입니다. 국세청은 2020년 2월에 전자송달을 위해서는 연계 정보를 포함한 고유식별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다 라고 국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내 최초로 모바일 전자고지를 도입했던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가장 일반적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에는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는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에는 고유 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자동차 검사에 관한 사무 또는 자동차 검사에 관한 사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경우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 소유주와 소유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될 수 있으므로 자동차 검사에 관한 사무, 자동차 종합검사에 관한 사무의 범위 안에 자동차 검사 사전 안내문 발송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보아 주민등록번호를 CI로 변환하여 처리하여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행하였습니다. 즉, 기존 종이고지문을 발송하기 위해서 이미 주민번호를 처리하고 있었으므로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해서도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후 자동차 검사 시기를 놓쳐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모바일 전자고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입 사례 및 도입 방법에 대한 내용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홈페이지인 전자고지.kr에서 확인 가능하시며 화면에 있는 이메일 주소 또는 화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기관별로 컨설팅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시범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